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하늘도 이별을 우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네. 슬픔은 오늘 이야기 아니요. 두고 긴 눈물이 내리리니 잡은 손이 젖어가며 헤어지나.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저무도록 긴 비가 오는가.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과거는 내게로 돌아서 향기를 뿌리고 있네. 추억은 지난 이야기야. 그때 부른 사랑 노래 이별이었나. 그대 떠나는 날에 잎이 지는가. 처음부터 긴 이별이었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 푸대 여기 안방마님이라고 써주셔서 네, 안방마님이 써줍니다. 안방마님으로 삼겠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뭐죠? 타이틀도 다 바뀌었네요. 다 도로. 바뀌었어요. 와 다 감사합니다. 바뀌었고 썸네일에도 금발머리 아주 네. 블링블링 아가씨로. 아 진짜 감사해요. 네. 아 정말. 네. 저희가 다들 눈치채셨나요? 네. 다 눈치채셨나?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다. 네. 네. 오늘 신청곡은 심은정님이 신청하신 산울림의 그대 떠나는 날 비가 오는가였습니다. 이 노래를 알아요? 아니요, 저는 사실 모르죠? 네, 잘 몰라요. 선영 씨가 몇 년생이죠? 제가 88년생입니다. 이게 1986년 노래거든요. 아, 그래서 몰라요. 그리고 서영 씨가 이번 주에 개표 방송 외전도 하고 네. 외전의 외전도 또 네네네. 나오고 뭐 아주 대선 시즌에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디지털 컨텐츠 한번 나가 보니까 역시 푸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제일 편하고 아주 어제 외전에 외전 나왔다고 혼났어요. 왜 어떤 면에서? 그냥 아시잖아요. 아유, 네, 저는 푸대가 좋아요. 네, 이렇게 푸대를 네. 사랑하는 선영 씨가 금요일만 오다니. 엄주원 아나운서가 들으면 싫어하겠지만 안타깝습니다. 네, 엄주원 아나운서도 좀 예뻐해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낮에 눈에 띈 기사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을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삐까번쩍님 이선영 하나 며칠 새 겁나 많이 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스카이워드님의 말이 정답입니다. 선영님이 똑똑하셔서 이곳저곳에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강민승님, 조승원 기자의 법원 위스키의 모든 것 잘 읽었습니다. 네, 조승원 선배가 우리 회사에서 기자 중에 유일하게 조주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야, 조주사가 맞죠? 조주사. 네. 칵테일 만드는 자격증을 이거 갖고 하는 있는. 것도 보셨어요? 합니다. 집에 이 술 장도 진짜요?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술에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취미가 아니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오는 21일부터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지만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해외에서 접종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 자가격리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유학생분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지금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 맞아요.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출장 가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리고 인정되는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얀센은 1회죠. 2차 접종한 다음에 14일이 경과하고 맞은 지 180 이내인 사람. 그리고 3차 접종자는 이 기간은 상관없이 다 되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3월 21일부터잖아요. 네. 3월 20일에 오면 7일 격리를 해야 됩니다. 소급 적용은 없습니다. 그렇구나. 접종 등록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저도 100%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 못 드리고요. 살짝 복잡하니까 별도로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격리 면제 제외 국가가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4개국이 해당됩니다. 이선영 아나운서는 어떤 뉴스를 골라봤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제가 여론조사, 출구조사, 조사 관련해서 많이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또 윤석열 당선인을 뽑은 이유에 대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알아봤어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고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우선 윤석열 당선인에게 투표한 이유 정권 교체가 39%로 가장 많았고 또 상대 후보가 싫어서도 17%로 조금 규모가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신뢰감이 있다 15%, 공정과 정의 13%, 국민의 힘을 지지하기 때문에가 7% 등의 순서가 나왔고요. 윤 당선인을 뽑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경험 부족이라는 응답이 1위로 18%, 이어서 무능과 무지가 13%, 검찰 권력, 검찰 공화국을 막기 위해서 6%, 가족 비리 5% 순이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도 물었는데요. 상대 후보가 싫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뽑을 수가 없다라는 의견이 1위였습니다. 26% 나왔고 경험과 경력에 대해서 20%, 그리고 능력이 좋아서가 18% 순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투표를 하는 후보를 결정한 시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이미 한 달 이전에 결정이 끝났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어요. 66%였고 하지만 투표일 당일 등 일주일 안에 결정됐다는 응답도 24%나 됐다고 합니다. 이게 당선인이 왜 뽑지 않았냐 이 이유에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자기 왜 나를 뽑았냐는 이제 문제가 아닐 것 같고 왜 뽑지 않았냐 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을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 아이로 넘어갑니다. 자, 코너가 시작됐으니 다시 한번 소개.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코너 이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또 인사를. 지금부터 좀 이제 많이들 모여주시고요. 지난주 이아이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오상우님, 이선영 아나운서는 스포츠 뉴스보다 정치 쪽에 훨씬 매력이 강해 보이네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또 이런저런 매력이 스트레이트 느낌이 좀 있어요. 정말요? 아나운서. 게다가 그게 이렇게 뉴스 진행 이런 쪽보단 해설 쪽에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너무 높게 평가를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법조 쪽에도 좀 일가견이 있다고 하니까 이선영 아나운서가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얼마나 활약을 하게 될지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칭찬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자,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번 아이는 조사입니다. 조사. 조금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너무 많이들 이제 뭐 여론조사니 출구조사니 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서. 네. 근데 이번 주 대선이 있기도 했고 이게 안 하기는 조금 그렇죠. 아쉽더라고요. 이번 주까지는 가져야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역대 중에 가장 초박빙이었던 그렇죠. 선거였잖아요. 0.7%포인트 차. 이게 사실 무효표보다 적은 네. 수치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엄청난 초박빙이었는데 이걸 뭐 초박빙이다 예측한 언론사는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일 거라고 예측한 언론사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출구조사에서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네. 방송 3사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한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는 아니고 합동으로. 네.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얘기했지만 정확성 이렇게 누가 되느냐 이건 사실 지금까지 꽤 증명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득표율 차를 이렇게 정확하게 근소한 이 숫자를 비슷하게 맞춘 거는 이건 정말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출구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맞췄었어요. 네네. 근데 그 차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좀 격차가 났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네. 18대 대선부터 좀 차근히 짚어보면 박근혜 당선 전 대통령 당선됐던 박근혜 씨와 문재인 네. 그 당시의 후보가 네. 출구조사에선 1.2%포인트 네네. 차이로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3.53%로 더 격차가 벌어졌고 벌어졌군요. 네. 지난 대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1.4% 득표를 했던 지난 대선은 출구조사에서는 차이가 18.1%, 실제 득표에서는 17.1%로 1% 정도. 이것도 네. 사실 되게 근소한 그렇죠. 차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0.06%를 음. 출구조사에서 예측했잖아요. 네네. 실제로는 0.073%로 야. 차이가 0.013%까지 좁혀진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거의 뭐 어떤 언론사를 보니까 이건 과학을 뛰어넘어 예술이다라는 네. 표현까지 썼던데 통계 예술이죠. 그렇죠. 네. 네. 정말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출구조사 자체의 결과를 이제 국민들이 많이 신뢰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개표가 아닌 출구조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몰려든 시청자가 네. 총 889만 명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데도 단독으로 출구 조사를 한 데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 네. 결과가 좀 안타까웠어요. 네. 좀 달랐죠. 네. 좀 이제 참 많이 준비를 했던 네. 걸로 나왔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0.7%포인트 차로 앞선다라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아예 이제 예측 결과 자체가 좀 틀렸죠. 네네. 수치뿐만이 네. 아니라. 네. 근데 사실은 오차 범위, 이제 통계학의 오차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꼭 틀렸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결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JTBC 출구조사의 오차 범위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2%포인트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감안했을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요 범위 안에 득표율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오차 범위 안에서 맞는 결과를 내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번 선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효표보다도 더 적은 격차로 승패가 갈렸잖아요. 네. 24만 7,077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였기 때문에 네. 이 1% 차로 희비가 엇갈린 만큼 이렇게 오차 범위가 지금 결과보다 더 큰 거잖아요. 1.2%포인트면. 그러면 그렇기 뭐, 때문에 네. 조금 의미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 볼 수가 조사 있겠죠. 자체가 좀 약간 무용한 조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쵸. 보면. 근데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지상파 어쨌든 3사가 조사했기 때문에 표본이 더 많았고 네. 2배 정도 가까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1% 차이 근소한 이제 승부였기 때문에 네. 표본이 많을수록 이제 또 오차 범위도 그렇죠. 줄고 유리할 수밖에 표본이 없겠죠. 커지고 표본이 이제 모집단을 얼마나 잘 반영하느냐 네, 이 두 네. 가지인데 그게 이번에는 방송 3사의 출구 조사가 굉장히 잘 맞아 네.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다음에도 얼마나 쪽집게로 맞춰질지 기대가 될 저는 정도로. 그 본투표를 하고 난 그 출구 조사를 아마 하는 노하우는 이제 축적이 돼서 다 됐을 그렇죠. 텐데 사전 투표의 그 보정 작업이 이렇게 정확할 수 있었냐가 그러게요. 가장 신기했어요. 네. 이번엔. 네. 네. 37%나 되는 그 사전 투표를 전화 면접 조사로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이걸 보정을 할 수 있었다는 그게 저는 가장 그러게요. 놀라웠습니다. 네. 진짜 그 비결이 궁금할 지경인데 이제 그리고 게다가 이게 숱하게 여론조사가 나왔었잖아요. 깜깜 그렇죠. 기간 전에 네, 네. 그게 실제 득표율하고 굉장히 달랐어요. 네. 어떻게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네. 얼마나 달랐나 보려고 네. 이제 어제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이루어져서 중선위에 등록이 된 이제 네. 공식 여론조사
총 39개를 전수조사했는데요. 네, 전수조사를 다 봤어요. 대단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차이만 한번 봤는데 네. 이 중에 5곳은 심지어 아예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라고 네. 이제 아예 틀린 결과를 네. 내놨고 네. 대부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우세로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크게는 7%포인트 차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네. 크게 우승을 그러니까 이길 거다라는 네. 예측을 내놨어요. 네. 그래도 그중에서 가장 정확한 예측치를 보인 곳은 한국리서치 등이 공동 의뢰한 한국리서치 조사였는데 네. 40대 40%대 40% 네. 동률로 예측을 했거든요. 이게 조사가 3월 2일 날에 진행이 됐고 또 이때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기 전이기 네.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득표율 자체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치를 내놓은 곳이 여기였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월 2일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사실 지금 얘기했듯이 안철수 이제 대표의 단일화 전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에 나온 거는 단일화라는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조사였으니까 실제 득표율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도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하는데 네. 지금 7일과 8일 이틀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깜깜한 기간에 조사가 실시돼서 공개되지 않았다가 선거 이후에 이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7일과 8일에 조사한 것도 실제 득표율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때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3사가 조사한 결과마저도 3.1%포인트에서 최대 7.6%까지 이제 격차를 전망하면서 뭐 결과 자체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할 거다라는 결과 자체는 맞았지만 어쨌든 좀 출구조사와는 비교가 되는 이제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한국갤럽의 경우 윤석열 46%, 이재명 40%, 로 이제 6%포인트 격차를 예측했고 리얼미터의 경우 이재명 46.5, 윤석열 50.2, 리서치뷰는 윤석열 후보 52.1%, 이재명 후보 44.5%로 7.6%포인트나 격차가 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대중에게는 공표가 안 됐지만 선거 캠프에는 전달됐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출구조사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침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환호했던 이유가 이 숫자를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숫자와 그렇게 다른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그 반응이 그렇게 엇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제 어제 외전에서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윤희용 센터장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이제 여론조사는 무작위의 시민들에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투표를 아예 안 할 사람들까지도 어쨌든 선호도가 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전에 어쨌든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하고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무응답인 사람들까지 쳐서 하다 보니까 결과 예측까지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미세한 이제 투표율의 차이까지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당연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같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투표를 하고 나온 사람들을 조사하니까 일단 모릅니다, 무응답 이런 사람들은 다 배제하고 투표를 아예 하지 않은 사람들 거는 이제 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 재밌는 거 제가 이제 쭉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보수 후보들을 지지한 사람들의 그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치보다 조금 낮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출구조사에 진보 성향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선거가 있으면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여론조사가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뭐 몇 달 후에 있을 지방선거 때도 그럴 거고 뭐 총선 때도 그럴 거고 온갖 여론조사가 다 실시가 될 텐데 이런 지지율 여론조사 우리가 흔히 하는 거 말고 좀 이색적인 조사도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제 중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 중에 가장 제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거의 다 이제 신문사나 이런 곳에서 의뢰한 결과였는데 요 교회 뭐 목회자 협회에서 조사를 해봤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제가 생각한 거랑 많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지고 있는 선입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후보를 뽑아야 뽑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설문조사를 보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후보를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8.1%로 과반을 넘었고 또 교회 목사가 영향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도 목사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76%
36.6%가 그게 분리가 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규적인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네. 또 이번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무속인 관련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이 조금 자신의 투표에 반영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응답이 60%로 나오더라고요. 네. 뭐 현실에서 어떻게 투표 반영을 했는지는 사후적인 네. 뭐 조사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사전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그 2018년에 이 조사가 된 1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누구를 찍을 것이냐. 네. 그 조사도 좀 재밌던데요. 이것도 네. 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네. 그러니까 2017년 19대 대선 때 이제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2018년에 다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1년 뒤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면 네. 누굴 뽑겠냐. 네. 그랬을 때 여전히 결과는 문재인 69%로 1위, 홍준표 전 후보가 16% 등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1% 미만의 초접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1년 뒤에 하면 어떤 네. 결과가 나올지도 저는 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워낙 문재인 후보가 어떻게 보면 큰 압승이었죠. 격차로 10, 이겼기 때문에 7% 포인트 차였으니까. 이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세가 달라지진 않았을 텐데 네. 이번 같은 초박빙이면 궁금해지네요. 지금 뭐 나오는 뭐 선거가 하루 이틀만 더 늦게 치러졌더라도 뭐 이런 얘기도 또 그러게요. 있고 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정말 역대 가장 얘기거리가 많은 선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요. 대선 당일날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후보가 누구냐 이거를 실명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이게 얘기입니까? 네. 진짠가 싶었는데요.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네. 이게 실제로 전북 군산 간호대학교의 한 교수가 당일 이제 수강생들에게 네. 지지 후보를 물으면서 정말 자세하게도 항목을 이제 썼잖아요. 누구 찍었냐. 그리고 가입한 정당까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네. 거예요. 근데 뭐 익명으로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 예. 뭐 이런 거 뭐 어떤 조사에 관심이 있으신가 뭐 네. 연구를 하시려나라고 좋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지만 네. 이거를 연락처를 기재하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왜 그러셨을까?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조사를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신은 단지 전북 자체의 득표율과 이 학생의 득표율에 있어서 얼마나 이 모집단이 표본을 잘 반영하는지를 좀 조사해보고 싶었다라고 이제 해명했는데 네. 사실 뭐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누구 뽑았냐고 직설적으로 대놓고 물어보는 건 실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이 아이 두 번째 시간도 아주 뭐 알찬 정보를 갖고 오셨네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이 댓글에 나오는 이 찬사가 진짜 뭐 무색하지 않습니다. 네. 이선영 아나운서 너무 수고하셨고요. 8초 후에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큐시트 한번 미리 훑어볼게요. 가장 위에 있는 기사 톱블록은 뭔가요? 여전히 대선 뉴스일까요? 오늘은 대선이 아닙니다. 뭐가 그러면 오늘 다른 내용의 오랜만에 다른 내용의 톱블록인데 그만큼 뭐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네. 뭔지 궁금하시죠? 뭘까요?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발사장을 방문해서 시설 확충을 지시했습니다. 야, 이렇게 맨 위에 북한 뉴스가 나온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만큼 네. 좀 심각성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네. 이게 뭐냐면 동창리 발사장이라는 곳이 위성 발사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시설을 일부만 개조하면 그 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이곳에서 사거리 10,000km가 넘는 ICBM을 줄줄이 개발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미 군사 당국은 지금 북한이 조만간 신형 ICBM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선 직후에 북한 곳곳에서 지금 고강도 무력 시위에 징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의미가 뭔가? 네. 북한의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징후들을 보이는 의도는 뭔가? 그리고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걸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톱블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뭐 미사일 발사한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뭐 가까운 뉴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남의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좀 긴장이 되는 뉴스네요. 그럼 이제 대선 소식이 다음에 나오나요? 네, 다음에 나오는데 앞에 나갔던 이제 북한의 ICBM과 연관을 지어서 윤 당선인의 북미사일 대응 기조부터 알아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당선되자마자 지금 뭐 외교안보 현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력도 어떻게 보면 당선되자마자 며칠 사이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윤 당선인 그 토론회 때 관련해서 조금 놀랐는데 좀 입장이 바뀌었을지도 주목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실무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역량이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미중 대사를 잇따라 접견했고요. 일본 총리하고도 통화를 했고 외교안보 쪽의 현안부터 지금 챙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요 오늘 점심을 안철수 대표와 둘이 먹었습니다. 배석자 없이 독대했습니다. 근데 뭐 도시락을 먹으면서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는 독대 끝난 다음에 인수위원장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다고 뭐 인수위원장 그 물망에서 배제됐다고 볼 수는 없죠. 아니겠죠. 인사 얘기를 누가 이렇게 당사자끼리 까놓고 네가 해라,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시시콜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여전히 물망에 올라 있고요. 인수위원장은 일요일까지는 발표하겠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선인 측은 인선의 속도 내서 인수위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발표하겠고 인수위원회 출범도 시점을 더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광화문 집무실을 어디로 할지도 이제 본격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가 언제쯤에 업무를 시작할지 대통령 집무실은 도대체 어디로 이전될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다음 블록은 코로나 소식이겠죠? 코로나입니다. 앞서 그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되는 소식은 그건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업시간 1시간 늦춰진 이후 처음 맞는 불금입니다. 게다가 날씨도 얼마나 따뜻해졌어요. 그러게 오늘 뭐 낮에 1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날씨 따뜻해졌죠. 술 먹을 시간 1시간 늘어났죠. 뭐 나가고 싶은 기분 저도 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30만 명 넘나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생각하면 내가 막 나가 돌아다니고 싶다고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또 마음이 또 꺼려져요. 그래서 이런 되게 복잡 미묘한 이 상황에 실제 유흥가 분위기는 어떨까? 오늘 진짜 궁금한데요? 그쵸? 근데 왠지 북적북적할 것 같아요. 그죠? 북적북적하긴 한데 과연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계실까? 이게 관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현장에 중계차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분위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까요? 오늘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9만 8,666명입니다. 어제보다 이게 6만 2천 명 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게요. 정부는요 지금 오미크론 유행이 앞으로 열흘 안에 정점을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점이 아닌 거잖아요. 정점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이미 많은데 향후 열흘 동안이 정점에 이제 도달할 기간이 될 거고 이 정점기에 하루 평균 확진자 평균 최대 37만 명이 될 걸로 봤습니다. 37만 명이면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28만 명 정도였으니까 37만 명이 10만 명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37만 명이면 일주일이면은 210만 명 곱하기가 금방 되진 않는데 한 240만 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뭐 진짜 다음 순서가 누가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뭐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돌더라고요. 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정점에 다다른 다음에는 꺾이지 않겠습니까? 꺾여야죠.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많아지면 위중증 환자도 그만큼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30만 명이나 걸리는데 내가 조심한다고 뭐 내가 안 걸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버팁시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케바케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목만 좀 아프고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또 죽다 살았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케바케니까 자 여기도 보시면 지인 한둘은 다 걸렸다 이런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조금만 더 버팁시다. 정점이 지나면 꺾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데스크 이 두 뉴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짧게 멘트하겠습니다. 자막도 그냥 두 개 합쳐봤어요. 두 소식인데 저게 같은 소식은 아니고 다른 소식 두 개인데 하나는 산불이고요. 금강송 군락지에 불길이 오전에는 그 산림청장이 다 잡혔다. 제압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밤에 어떻게 될지 사실 뭐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이 시간 상황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에서 저 얘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값 뛰면서 오일 쇼크 오는 거 아니냐. 불황인데 물가는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